여러분, 언제까지 부동산 하락 타령만 하실 겁니까? 그러다 쪽박 찹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지금 시장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승을 가리키고 있지만 아직도 하락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이 하락한 적이 있었나요? 예전 가격보다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어느 정도 하락했다가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까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한번 보시자고요. 자, 부동산 세미나 일단 안내해 드릴게요. 6월 7일 수요일 오후 1시에 합동 세미나를 합니다. 이승훈 소장하고 저랑 그리고 임종욱 박사 이렇게 셋이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모든 것들을 다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그리고 투자처까지 알려드리는 일석이조의 그런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사전 예약은 필수고요. 자, 선착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딴 거 다 듣지 말고요. 한 가지만 확실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예요, 바로.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하락한다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해. 하락 안 한다고요? 왜 하락 안 해요? 돈의 가치가 하락해 왔잖아요. 과거 새우깡 한 봉지, 현재 새우깡 한 봉지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 1971년도에 새우깡이 나왔을 때 50원 했어. 50원. 50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새우깡이 1230원이래요. 그러면은 24배가 오른 거죠. 이게 왜 올랐어?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는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예요. 자, 음아파트 최초 분양가 34평 기준으로 2,094만 5천 원이었고요. 현재 24억 3천만 원. 11.6배 올랐어요. 자, 음아파트 처음에 2,094만 5천 원 했을 때 34평 기준으로 싸다고, 사람들이 싸다고 느꼈을까요? 비싸다고 느꼈을까요?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했어요. 이거 처음 분양할 때 이게 고분양가 논란이 또 휩싸였던 아파트가 음마아파트입니다. 서민 아파트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분양가 비싸다. 자, 그렇지만 지금 24억 3천만 원이에요. 거래가 된 게.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20년 전 현금 10억과 현재 현금 10억은 똑같을까요? 10억이라는 돈은 똑같지만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20년 전 10억이었으면은 상가 건물을 충분히 사고도 남았어요. 20년 전 10억이었으면은. 지금은요? 어림도 없죠. 뭘 사기는 상가를 어떻게 사요? 상가 건물을. 자, 이렇게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하락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이잖아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뭐냐? 화폐 돈의 가치가 하락해서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물가가 계속 오르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린 돈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돈을 근거에다 넣어놓는다고요? 그거 바보짓이잖아요. 근거에다 돈 넣어놓으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나요? 떨어져요.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실물자산으로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실물자산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실물자산. 자, 전 세계의 모든 나라는 특별한 경우 빼고 대부분 뭘 겪었다? 인플레이션을 겪어왔고요. 우리나라도 계속 인플레이션만 겪었지 디플레이션이라는 걸 겪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특별한 일본 같은 특별한 경우 빼고는 우리는 항상 뭘 했다? 인플레이션을 겪어왔다. 전 세계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건 정말 바보짓입니다. 현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요, 물가 상승률이 2%일 때는 현금 1년 후에 물가 상승률이 2%라고 가정을 할 때 1년 후에 9,800만 원이 되고요. 5년 후에 9,060만 원, 1억이 10년 후 8,200만 원, 20년 후 6,730만 원. 돈은 그대로 1억인데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물가 상승률이 3%면 더 심해요. 1년 후면 9,710만 원, 5년 후에 8,630만 원, 10년 후 7,440만 원, 20년 후 5,540만 원. 어마어마하죠. 물가 상승률이 3%면은 이렇게 이게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돈을 현금으로 모아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돈은 사라지는 거예요. 1억 그대로 있는데 이게 아닌 거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하락해. 그래서 우리는 뭘 해? 이 돈의 가치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실물 자산이라는 데 투자를 해요. 근데 실물 자산이라는 거는 뭐예요? 실물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눈에 이렇게 보이는 자산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이 있고, 그렇죠? 실물 자산. 뭐 골동품, 그림 이런 것들 다 실물 자산이잖아요. 이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테크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방식 중에 가장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이 부동산 투자라는 거죠. 부동산 투자는 실물 자산이자 안전 자산이라고도 이제는 해요. 왜?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니까. 물론 양극화가 커지기 때문에 입지에 따라서 틀리지만 어쨌든 부동산은 실물 자산으로 우리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락론자들의 논리가 지금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지난해는 계속 하락한다, 뭐 지금보다 30% 40% 더 빠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부동산이 오르니까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2030 세대들이 집을 샀다. 왜냐하면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샀다는 거죠. 특례보금자리론 9억 이하의 집, 아파트를 5억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저리로. 4%대로. 저리도 이제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집값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집을 샀다. 근데 특례보금자리론이 다 소진이 되면은 총 금액이 소진이 되면은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집 살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2030 젊은 세대가 집을 산 이유는 집값이 너무 많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싼 가격에 집을 샀는데 이제 가격이 오르다 보면은 이 젊은 세대들이 가격이 오르다 보면 이제는 집을 안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살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되면은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런 논리를 지금 피고 있지만 그렇다면은 강남이나 송파나 뭐 서초나 강동이나 이런 데에 9억 넘는 집들은 누가 사는 거예요? 집 살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9억 넘는 집은 누가 삽니까? 9억 넘는 집은 2030 세대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사는 거예요? 누군가 살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 거죠.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론자들의 여러 가지 논리 중에서 일본처럼 갈 거다라는 얘기를 정말 여태까지 제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 이거는 우리 경제가 아주 폭망하길 바라는 행태다라는 거죠. 우리 경제가 완전히 망하길 바라는 아주 고사를 지내는 것 같아요. 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이런 얘기를 한 건요. 디플레이션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물건의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인플레이션의 반대죠. 그래서 이런 건 특수한 경우에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특수한 경우만 인플레이션이 생겼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1929년도 다들 아시겠죠? 미국발 대공황 그리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세계 2차 대전 등 이런 특수한 경우에 디플레이션이 생겼어요. 이때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집값이 떨어질까는 말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냥 모든 거 다 빼놓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철근, 콘크리트 모든 게 다 오르는데 아파트 값이 어떻게 안 올라? 분양가가 떨어져요. 떨어질 수가 없어.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뭐가 전제 조건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된다면.
자, 모든 지표가 지금 현재 상승으로 전환했죠. 매매 거래량, 전세 거래량 동시에 늘고 있어. 매매 거래량, 전세 거래량,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 드렸죠.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어떤 전조가 된다. 역시 매매 거래량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매매가가 올라가네.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전세가가 떨어진 전세가들이 올라가네. 지금 이렇게 늘면서 매매가 전세가가 지금 동반 상승하고 있다. 4월달 거래량이요. 4월 거래량 이제 지금 3,100건이 넘었습니다. 제가 3,000건이 넘으면은 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커다란 징조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3,000건이 넘어서 모든 지표가 지금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현금이 아닌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부동산뿐이 아니라 뭐 금도 있고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골동품, 뭐 그림 이런 거 다 실물 자산이에요.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실물 자산이 아니고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현금. 부동산 다 팔고 현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디플레이션이 오면은 일본처럼. 여기 있네요. 실물 자산, 금융 자산을 제외한 자산, 형체가 있는 자산, 부동산, 골동품, 미술품, 금, 기념주화 이런 게 다 실물 자산이거든요. 이런 데 우리는 투자를 해놔야 된다. 사실 투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잖아요. 우리가 채권 투자도 투자고 주식 투자도 투자고 다 투자예요. 부동산 투자도 투자고 다 투자잖아요. 그렇죠?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잘하는 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얘기하는 것 뿐이죠. 자, 이건 이제 결정적으로 모든 지표가 지금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 얘기했는데요. 이거 심리 지표예요. 이게 집값의 미래를 나타내는 지수, CSI 지수라고 주택가격 전망 지수인데요. 주택가격 전망 지수라는 것은 1년 후에 일반 대중이 1년 후에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겁니다. 1년 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행 지표라고 얘기를 해요. 시장에. 그래서 사실은 심리 지수예요. 그래서 2022년도 1월 달이 100이었어요. 100. 1월 달. 그리고 4월 달 되니까 이게 114까지 올라갔어. 100 이상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100 이하면은 1년 후에 집값이 100 이하면 떨어질 거다. 1년 후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1년 후면 1년 후에 뭔가 하는 게 아니고요. 1년 후에 오를 거라고 생각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사연시 지금 1년 후에 오를 거라면은 그런 심리를 나타내 주는 거죠. 114까지 4월 달에 올라갔었죠. 그 윤석열 정부 이제 취임하면서 어떤 기대감에 대한 그런 심리가 상당히 높았던 거고요. 그때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바닥을 찍은 게 2022년 11월이에요. 60일. 2022년 11월. 2022년 12월에 62 조금 올랐죠. 자, 1월 달이 되니까 많이 변했네. 68. 2월 달 되니까 71. 3월 달 80. 4월 달 87. 5월 달에 92가 됐네요. 92. 100에 이제 100이라는 고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난해 11월 기점을 해서 심리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하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평년에 한 5천에서 한 7, 8천까지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이제 3천 건 넘었는데 이게 무슨 아직까지 회복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부동산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항상 추세를 보는 거죠. 지금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시장은 어떤 추세라고요? 상승 추세로 가고 있어요. 심리 지수마저도. 자, 이런데 어떻게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CSI 지수가 100 이상이라는 의미는 지금 92까지 갔잖아요. 5월 달에. 이것이 점점 올라갈 거예요. 집값이 오르는 추세이면서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거라고 믿는 심리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모든 지표가 지금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재테크에서 성공하려면 역발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한 10년 전부터 역발상 마인드를 얘기해 왔는데, 자,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던 시장이 상승 추세로 돌아서잖아요. 그러면은 급속도로 빠르게 오르는 거예요. 빠르게. 일주일만 해도 5천만 원씩 막 올라.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신이 들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자, 타이밍 싸움이다. 부동산 타이밍 싸움. 타이밍을 눈뜨고 놓치지 말자. 내가 놓치면 내가 놓친 거는 다른 사람이 기회를 찾게 돼 있어요. 이 타이밍 정말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내 노후가 편해질 수 있고 아니면 내 노후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재테크입니다. 자, 정책 방향.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가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그것은 결국은 수요 대비해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쪽이 많으냐, 이쪽이 많으냐, 이쪽이 많으냐, 공급이 많으냐. 이거 중요하죠. 자, 수요가 많은 곳이 어디냐. 그리고 정책 방향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냐. 정책 방향은 뭘 가리키고 있어요? 서울이 주택 공급이 가장 부족하니까 서울에 늘릴 수 있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재개발과 재건축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서 빨리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책 방향이죠. 또 하나, 양극화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초양극화 시장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오르는 것과 오르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날 거고요. 서울이라는 지역에서도 똑같은 서울의 재개발 지역에서도 진행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곳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몇백 곳 되는 재개발 지역이 다 진행할 수 있을까요? 신통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공공개발, 공공재개발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지역이 다 될까요? 아니죠. 그 중에 일부만 될 겁니다. 그 일부를 찾는 게 저의 의무고요. 그리고 그 일부에 어떻게든지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린 지금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싸다고 아무데나 재개발 된다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의 모든 꿈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꿈을 추구할 용기가 있다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